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저축은 조용히 녹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는 뉴스 그냥 지나치셨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달러가 흔들리면 환율이 뛰고, 환율이 뛰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갑만 얇아지거든요. 생활비 위기,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표면 아래에서 뭔가 심각하게 끓고 있다고. 그리고 거대 기관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미국 경제를 흔히 세계 최강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강함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남이 계속 빚을 사줘야만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카드로 만든 집이에요. 한 장만 빠져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 카드 중 가장 큰 걸 들고 있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슬그머니 그 카드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보유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자국 은행들에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 국채 노출을 줄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자산을 동결하고 제재를 남발하는 나라에 계속 돈을 빌려준다는 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만이 아닙니다. 브릭스 국가들 전체가 달러 중심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닙니다.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달러 패권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전환이에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우리 삶의 수준에 직접 찾아옵니다. 물가로, 금리로, 일자리로. 미국이 빚을 못 갚을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함정이 있어요. 무디스가 올해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너무 크고 이자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어났다는 이유에서요. 완벽했던 AAA 등급이 깨진 겁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가 신용 불안을 겪는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 신호를 예민하게 읽고 있어요. 빚을 갚는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돈을 찍어서 갚으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은 돌려받았는데 실제 구매력은 반토막 난 거예요. 이게 사실상의 디폴트입니다. 부드러운 방식에.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신뢰가 무너집니다. 돈이란 건 결국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기 어려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다른 걸 찾기 시작해요. 금을, 음을, 실물을. 지금 바로 그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 그냥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샀어요. 노르웨이도 샀고 다른 동맹국들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죠. 국채 시장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미국이 쌓아가는 부채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동맹국들이 아무리 사줘도 그 속도를 따라가질 못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매년 수조 달러씩 새로 발행되는 국채를 누가 다 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수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같은 장기 투자자들 대신 수익만 쫓는 민간 투자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중앙은행은 웬만해선 팔지 않습니다. 장기 안정이 목적이니까요. 근데 민간 투자자는 달라요.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보이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수익이 안 나면 미련 없이 던지죠.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을 떠받치는 손이 과거보다 훨씬 불안정한 손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이 흔들리는 날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수 있어요. 2026년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셔야 할 해입니다. 9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가 그해 만기를 맞습니다. 다시 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예전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낮은 금리로 빌렸던 돈을 훨씬 비싼 이자를 얹어서 다시 빌려야 하는 겁니다. 이걸 부채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 매수자는 줄고 있고 동맹국들도 한계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은행, 연기금, 사회보장기금. 결국 국내 자본이 국채 구멍을 메우는데 강제로 동원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경제 성장이나 기업 투자로 흘러가야 할 돈이 말라버려요. 돈이 국채에 묶이면 시중에 돌아다닐 자금이 줄고 경기는 더 가라앉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은행입니다. 저금리 시절에 사들였던 국채들,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폭락했어요. 장부에는 안 드러나지만 수천억 달러의 손실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무너졌는지 기억하시죠? 그게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은 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은 가격이 폭락했어요. 온스당 72달러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차트만 보면 다들 도망치는 상황이었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43억 달러짜리 실물 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쪽에서는 팔자 신호가 쏟아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조 원짜리 베팅이 이뤄진 거예요. 같은 시장에서 같은 날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선물 시장은 실제 은을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종이 계약서를 사고 파는 곳이에요. 유동성이 낮은 틈을 타서 알고리즘이 물량을 쏟아내면 가격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실제 은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이요. 반면 실물 시장은 달랐습니다. 진짜 은을 진짜 돈으로 사는 거대 자본은 오히려 이 하락을 기회로 봤어요. 가격표가 내려갔을 때 실물을 쓸어 담은 거죠. 종이 시장이 공포를 외치는 동안 스마트 머니는 조용히 창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이제 감이 오시죠? 43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7천억 원입니다. 이 돈을 한 번에 베팅한 곳이 있어요. 위튼 프레셔스 메탈스, 세계 최대의 귀금속 스트리밍 회사입니다. 이들이 BHP 그룹과 손잡고 페루 안타미나 광산의 은 지분을 통째로 사들였어요. 확보한 물량이 약 1억 온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고요. 코맥스, 그러니까 미국 최대 귀금속 거래소의 전체 등록 재고의 5배가 넘는 물량이에요. 시장에 풀려있는 실물 은을 5번 살 수 있는 양을 한 방에 선점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위튼 같은 스트리밍 회사는 단순한 투기꾼이 아닙니다. 수십 년치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하고 산업 수요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이들이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격이 폭락하는 그 순간에 72달러 선에서 수조 원을 집어넣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25년 후의 가치를 보고 오늘 베팅한 겁니다. 당신은 오늘의 가격표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왜 그들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 숫자가 설명해 줍니다. 시장은 지금 6년 연속 공급 적자입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수요를 충족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자라 실물 재고는 넉 달 만에 39%가 증발했습니다. 창고가 빠르게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오히려 폭발하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 한 장에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에도 들어가고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반도체에도 들어가요. 방산 산업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들 전부 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 왜곡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버 인스티튜트는 2026년에도 심각한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실물 투자 수요까지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가격 폭락은 펀더멘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손절매를 터뜨리고 유동성이 낮은 틈을 타 투기 세력이 흔들어 놓은 결과예요. 실물 경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얘기가 나왔으니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중국입니다. 전 세계 정제 은 생산의 60에서 70%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어요. 은 시장에서 중국은 사실상 공급망의 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 중국이 2016년부터 은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전 세계 은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는 나라가 수출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부족한 공급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튼이 페루산 은을 선택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한 물량을 미리 확보한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계산해 넣은 거죠.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히토류도 그랬고 요소수도 그랬어요. 자원을 틀어쥐고 협상 카드로 쓰는 건 중국이 오랫동안 써온 전략이거든요. 이제 그 대상이 은이 된 겁니다. 공급망이 파편화될수록 중국 바깥에서 실물 은을 직접 통제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게 바로 그 거대 기관들이었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월가의 큰 손들은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이름만 들어도 아는 투자 은행들이 줄줄이 금과 은의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사고 있거든요. 하락장은 기관들한테 선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던지는 물량을 헐값에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겉으로는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 없는 손에서 정보 있는 손으로 자산이 조용히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부의 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1929년도 그랬고 2008년도 그랬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거대 자본은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지금의 가격 하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연유로 유동성이 낮아진 틈에 지정학적 긴장이 잠시 완화됐다는 뉴스가 겹쳤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 일시적인 순간을 기관들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두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종이 시장, 그리고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시장. 지금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결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실물이 이겼어요. 달러 시스템이 삐걱거리고 부채는 폭발적으로 늘고 신용 등급은 깎이고 있는 지금, 종이로 된 약속보다 손에 쥔 실물이 더 단단한 가치를 가진다는 건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금이 그랬고 음이 그랬어요. 은퇴를 앞둔 박 사장님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은 돈을 예금과 채권에 넣어뒀는데 금리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은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지금 기관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명확합니다. 말이 아니라 돈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43억 달러짜리 실물 베팅, 목표가 상향, 조용한 매집, 이게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가격표를 믿을 것인지 그 뒤에 숨겨진 흐름을 읽을 것인지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